자, 그 지난 시간에 7단원 앞부분 조금만 들어갔었죠. 그 전자기파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전자기파가 이용되는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비롯하여 LC 공명회로에 들어가는 축전기하고 코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일단 그 전자기파의 발생은 그 예전에 4단원 처음 들어갈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자기적 형상을 보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전하,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가속운동하는 전하 주위에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이 안테나에 교류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결국에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니까 속도도 빠르기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가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요.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해 보면 이 부분에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이 부분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입니다. 전자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겠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를 때, 전자의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움직일 때 아래쪽으로 엄지를 향하게 되면 오른손 네 손가락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예. 잘 듣고 있네. 예.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예, 어쨌든 전류가 이쪽으로 올 때랑 이쪽으로 올 때 자기장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자기장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은 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 주변으로 이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배웠는데 이때 그 자석이 변할 때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전기장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도선이 놓여 있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힘을 받아가지고 전류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근데 도선이 없더라도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근데 이 감싸는 방향으로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가 놓여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없더라도 공간에 전기장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전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생겼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생겼다가 위쪽 방향으로 생겼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생겼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전기장을 또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겼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다가 나오는 방향으로 생겼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다가 이게 생기고요. 그다음 또 변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요. 그럼 이 전기장의 방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겼다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거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그래서 전기장의 변화를 주든 자기장의 진동을 주든 이제 진동을 주게 되면 전자기파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따라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뭐 꼭 안테나에서만 발생한다는 법이 없고요. 이 축전기 형태의 이것도 일종의 안테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교류 전원을 연결해주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요. 그럼 전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서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전기장이 아래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얘가 전기장이 위쪽으로 생겼다가 아래쪽으로 생겼다가 위쪽으로 생겼다가 아래쪽으로 생겼다가 하니까 이 변하는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럼 요 변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위아래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것도 이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항상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고 또 얘가 진동하는 방향하고 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또 수직이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항상 이거 하고 나면 숨이 차요. 숨이 찹니다. 전자기파 레디라고.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 수신은요 결국에 전기장 정보에 의해서 수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은 무시하고요. 원래 실제로 전기장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전기장이.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위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지나갈 때는 전자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아래쪽 방향의 전기장이 안테나를 지나갈 때는 그 안테나 쪽의 전자가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설마 쌤이 그리셨어요? 예, 제가 그렸어요. 티가 나죠? 불안해요. 예. 죽고 싶나? 요게 없을 때 그렸던 건데 지금 요거는- 다시 그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 다시 그리는데 이때 되게 귀찮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재사용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됐다 그리기 어려워요. 이게 지금보다 나은데요, 쌤? 지금보다 낫나? 저보다 나은데요. 훨씬 나은데. 잘 그리시네요. 훨씬 나은데요. 잘 그리는 것 같은데요.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요 전자기파의 진동수하고 똑같은 형 진동수의 교류 전류가 안테나에 수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 수신한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조립해봤나? 저는 해봤는데요. 그 납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거기 꼭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석 라디오는 트랜지스터가 4개 들어가는 거고 5석 라디오는 5개 들어가는 거고 6석 라디오는 6개 들어가는 건데 성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 옛날에는 그 뭐 이렇게 납땜 이런 것도 대여하고 그랬는데 라디오 조립 때. 네, 그런 거 저 잘했습니다. 뭐 하다 그랬지? 내 자랑을 하게 되네.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방송통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또 수능 특강에서 복붙한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J가 소리 신호를 마이크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의 패턴대로 소리의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에 교류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는 좀 매끄럽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일정한 진동수는 아닌 이런 신호가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요 진동수가 다양할 거 아니야. 사람의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일 통신은 가능합니다. 이걸 그대로 보내도 그냥 1대1 통신은 가능한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방송을 수신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만 전파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걸 어디에 담아서 보내요.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에 교류 신호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럼 일정한 교류 신호를 만드는 장치가 발진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98.7MHz라는 방송이 있으면 진동수가 98.7MHz인 일정한 교류 신호에다가 그 DJ의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 그 신호를 담아 가지고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송출을 할 때 FM 방식하고 AM 방식이 있습니다. 그 FM 방식은 프리퀀시
까먹었네. M은 그 변조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메뉴파이가 메뉴피케이션인가 뭐 그럴게요. 그러면. 예. 브리퀄시 한번 검색해 봐라. 예. 브리퀄시 메뉴피케이션. M은 앰플리튜드 변조 방식. 그래서 진폭 변조 방식입니다. 그럼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신호에 부분적으로 진동수를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소리 신호를 담는 게 FM 방식이고요. 일정한 교류 신호의 그 진동수는 그대로 냅두고 진폭을 달리해서 그 소리 정보를 담는 이 방식이 앰플리튜드 변조 방식 AM 방식입니다. 근데 AM 방식보다 요즘은 FM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FM 방식은 진동수가 메가헤르츠 단위고요. 그 AM 방송은 제가 자주 안 들어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킬로헤르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단위가. 그러니까 메가하고 킬로가 보면 킬로가 1000이고 메가가 밀리언 100만이거든. 100만. 메가가 1000배 차이 나죠. 진동수가.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죠. 그래서 FM이 파장이 짧고 AM이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AM이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나 틈을 잘 애돌아가서 멀리까지 잘 퍼져나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음질은 FM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FM 우리는 뭐 기지국 많이 여기저기 많이 막 지어놨기 때문에 FM을 더 많이 씁니다 요즘. FM이 암만 해도 그 파장이 짧으니까 좀 같은 전자기파를 보내도 정보를 좀 많이 담아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송신을 합니다. 송신탑이 가끔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길다란 안테나가 보통 라디오 송신탑이에요. 라디오. 예,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라디오는 바로 수신을 하죠. 안테나를. 예, 바로 수신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전자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류 신호를 트랜지스터가 증폭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복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 성함이 김자, 복자, 조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복조. 이 복조는 뭐냐면 그 아까 교류 신호에 소리 신호가 합쳐져 있었잖아. 예, 그걸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소리 신호를 다시 분리해놔야지 깨끗한 소리가 들리겠죠. 이렇게 하고 그 이제 그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신호는 이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98.7MHz로 맞춰주면 그 방송만 선택적으로 수신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다음 시간쯤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하고 요 발송하는 송신하는 부분의 교류 신호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그 수신 회로에 전자기적 공명이 일어나면서 이 전류가 잘 흘러서 방송이 수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이 상세한 부분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전자기파 차폐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거 예전에 뭐 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할 때 얘기했더라. 그 편광 얘기할 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OK 팬티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까? 네? 그 팬티요? 이 전자레인지 그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테나가 저 전자기파를 수신했잖아요. 전자기파의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과 공명이 일어나서 뜨끈뜨끈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 안을 그래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투명한 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물망이 있습니다. 요거 막 벗겨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차단하는 역할을 차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벗겨내면 안 되죠. 예, 벗겨내는 거야 뭐 떼면 되니까 뭐.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올 때 그 전기장애 마이크로웨이브의 전기장에 의해서 요 그물망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파는 에너지를 잃었다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밖으로 못 빠져나온 이런 게 차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잘 수신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예 금속판이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다 전자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 잘 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이제 Q&A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하면 나만의 질문 되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 따라서 어떤 엘리베이터는 수신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수신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류가 잘 안 통하는 걸로 마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잘 수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OK 팬티는 딴 게 아니라 그 실 중에서 섬유 중에서 전류가 잘 통하는 섬유가 있어요. 그걸로 팬티를 만들면 좀 전자기파가 차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무언가를 보호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이거 따끔따끔하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죠. 확실합니까? 뭐 그렇죠. 그런 아 근데 그 전자기파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팬티에서 차라리 전류가 통하고 흡수돼 버리는 게 낫지. 그게 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더 안 좋지 않을까? 넘어갑시다. 갑자기 팬티에 전기가 통해버리면 고마워라 뭐 웃자고 하는 농담에 죽자고 댕겨두면 안 됩니다. 싫어요. 왜요? 에이 귀찮아. 에이 돈도 없고 아하. 미천이 들어가야 되잖아. 대박나면 로또 방송 가오가 없대. 로또가 되면 가오 없어 난. 얼굴 없어요? 세환아 집중을 해라. 녹음됐다. 가끔 올릴 때 있어 이런. 다 여가 없어. 뭐라고? 나는 아니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힘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상호작용이라 이거야? 작용만.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 이제 축전기하고 코일의 특징과 이제 그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축전기는 영어로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그래서 보통 축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기 용량을 C라고 표기를 합니다.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전기장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두 금속판을 가까이에 놓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게 평행판 축전기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금속판 두 개가. 그래서 얘를 이제 직류 전원 장치에 연결하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지 말고요. 그냥 이렇다고 칩시다. 여기 플러스 전극이면은 여기서 전자를 당기죠. 여기 전자를 당기니까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지고요. 얘는 또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밀어서 전자가 쌓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플러스 5쿨롱이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 5쿨롱의 전하가 쌓이면 5쿨롱의 전하가 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걸 이제 10쿨롱이라고 안 하고 5쿨롱. 응? 다를 일은 없어요. 결국에 여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여기로 전달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축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길게 해서요. 맙니다. 뭔가 망한 것 같은데요. 하필 왜 파란색이에요? 간접 광고. 그래서 이게 뭐 게임하고 관련 있나? 네. 하스스톤이라고 이런 간접 광고. 난 몰라 그게 뭔지. 자, 석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똘똘 말아간 게 축전기예요. 그래서 축전기는 대체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는 이게 금속 판이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유전체가 이게 채워져 있어요. 말려있는 거죠. 예, 말려 있는 겁니다. 뜯어봐요. 심시한 뜯어보세요. 나도 한 번도 안 뜯어봤다. 축전기. 예,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축전기는요 결국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전압이 크면 전화가 더 많이 저장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안에 유전체가 얼마나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0V 전압을 걸어줘도 저장되는 전화량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은 결국에 거기에 몇 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화량이 저장되는 양이 다른데요. 비례상수가 전기 용량이에요. 요거는 이제 축전기의 형태라든지 모양, 그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 용량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페럿이라고 합니다. 페러데이를 따서 또 페럿이라고 한 겁니다. 축전기 형태가 결정짓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것도 굳이 몰라도 되는데요. 그 평행판 축전기, 그 축전기 형태가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평행판 축전기의 이 전기 용량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판때기가 넓으면 전화가 잘 저장이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예, 크니까. 그 거리가 가까우면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전화가 더 잘 저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예. 이 끝이에요. 예, 이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C가 클수록 전화가 잘 저장되는 거니까. 요 앞에 비례상수가 붙는데 그게 보통 입실론으로 표현되는 유전율인데요. 그 유전율이 큰 유전 물체를 안에 집어넣을수록 또 전기 용량이 커집니다. 그렇고요. 제가 쓰는 난을 안 적는 이유는 요거를 굳이 외우거나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뭐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이 축전기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교류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항은 보통 우리가 R로 표기하잖아요. 근데 축전기나 코일은 그 교류 회로에서 저항을 표현을 할 때 X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X. 뭔가 저항하는 느낌 납니까? 아니요.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이어서 밑에 첨자로 C를 붙입니다. 아직 연기력이 많이 부족하다. 재밌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 돼. 재밌습니다. 일단 단위는 옴입니다. 옴. 네, 옴. 오메가. 옴도 과학자 이름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옴. 오. M을 K로. M을 K로. 아직 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축전기가 교류회로에서 어떤 저항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진동수가 F인 교류 전원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Hz면 1초에 10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는 거야. 예. 여기에 저항하고 축전기를 연결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요 F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안 바뀌는 거죠. F가 0이면 이게 직류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류전원이면 요 회로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초반에 아주 진짜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는 잠깐 흘러요. 전하가 쌓일 때까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이게 전하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는 저항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가 0일 때는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축전기가. 근데 얘가 있잖아요. 이제 교류 전원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그냥 전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럼 플러스 전하가 여기로 쌓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갈 겁니다. 하다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여기로 가고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하니까 여기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쌓였다 없어졌다가 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얘가 이제 쌓이는데 한계가 있잖아. 근데 진동수가 크면 좀 쌓이려 하면 방향을 바꿔주고 좀 쌓이려 하면 방향을 바꿔주니까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크면. 근데 진동수가 작아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극이 바뀌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나면은 이제 얘가 못 흐르죠. 못 흐르는 공백 기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으면은 오히려 전류가 잘 못 흐르고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흐르면은 저항이 약해요.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의 저항은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은요, 일단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아 잠시만요. 이 위치가 좀 별로 안 좋다. 결과를 그냥 써줄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한 항입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은 작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좀 저런 느낌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더 좋고요. 근데 항상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이 크면은 좀 더 이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게, 전기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잖아. 근데 전하가 많이 쌓일수록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전류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그만큼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더 잘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면 유튜브에 옥승환이라고 검색하면 물리투 강의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위는 저항이니까 옴입니다. 옴. 옴이고요. 내가 지금 점점 누리고 있다 지금. 그래, 그 좋아요. 계속 누르면 안 된다. 누르더라도 홀수 번호 눌러요. 아 이거 제 조회수 누리고 있어요. 아, 좋아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예,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 새끼들 방향을 잘 모르네. 연직 하방이 알고 연직 삼방, 예, 그러니까 이거. 연직 상방. 이거 아니에요. 연식 3방에 지표면 했어 이건데. 그렇지 그래 이거 고마해. 자, 요거 근데 시계열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직류일 때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일 때가 F가 0일 때잖아. 그럼 직류일 때 축전기는 그냥 단지 끊어진 회로입니다. 이게 저항이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F가 분모에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축전기의 저항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예, 진동수가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이 전류는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진동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만 있는 회로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R분의 V가 되겠죠. 이게 최대 전압이 V면. 요것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최대 전류를 나타낸 겁니다. 왜냐하면 교류 전류니까 전류의 크기가 계속 바뀌죠. 힘들다. 앉아 붙어서 있어. 어? 아니 괜찮아. 자 이제 코일 봅시다. 코일 빨리 하고 끝냅시다. 시작. 자 코일은 코일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회로에서도 기호가 이거예요 그냥. 축전기도 그냥 회로에서 기호가 그냥 축전기 모양이죠. 축전기 모양. 이것도 그냥 코일 모양으로 그립니다. 기호 자체도. 스프링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얘는 일단 자기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을 하는 장치고요. 얘가 전류가 흐르면 뭐 자기장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장 자체가 또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금 한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자기력은 일을 못합니다. 근데 그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기장이 생겨서 그 전기장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이제 그 아까 축전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전기 용량이었고요. 그리고 축전기의 저항은 이름이 용량 리액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좀 잘하십시오. 리액턴스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용량은 전기 용량의 앞에 용량을 딴 겁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가 교류회로에서의 저항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유도 계수는 저항이 아닙니다. 자체 유도 계수는 그 코일 자체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코일의 축전기에서의 저항은 역시 리액턴스인데 자체 유도 계수에서 그 유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액턴스가 붙으면 X 저항입니다. 저항. 그다음 요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배웠죠. 패러데이 법칙. 시 기억납니까? 여기 가문수고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그 자기장하고 면적을 곱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 자기장 있죠? 요 자기장은 보통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교류 전류로 흐르게 되면 그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럼 전류가 바뀐다라는 것은 자기장이 바뀌고 자기장이 바뀐다는 건 자속이 바뀌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유도 기전력은 항상 원래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원래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류의 변화가 심할수록 자속의 변화가 심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심하게 나타나서 이 전류의 흐름을 심하게 방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빨리 변할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교류 전후의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묶어 놓으면 그게 자체 유도 계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코일의 형태, 길이당 가문 횟수라든지 코일의 단면적 이런 코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자체 유도 계수 이 녀석은 그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L이 클수록 똑같은 전류의 변화일 때 그 방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요거는 단위가 이것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한 물리학자의 이름이겠죠. 헨리 이름을 따서 헨리가 이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일이 연결된 회로인데요. 요것도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F가 0인 경우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얘는 그냥 도선일 뿐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일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유도 전류 같은 게 생기지 않고 방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직류 전원 F가 0이면은 이 코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항이 0입니다. 그래서 F가 0일 때 저항이 0이 돼야 됩니다. F가 0일 때 자체 유도 계수가 유도 리액턴스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얘기해 주면 얘는 저항이 2파이 FL이 되고요. 여러분 딴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요. 요 F에 비례한다라는 거 저항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자기 유도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F가 크면 그만큼 전류가 확확 변하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가 확확 일어나겠죠. 그 L은 아까 그 여기서 뭐 비례상수거든요. 그럼 L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크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비례합니다. 이 저항의 크기가요. 이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옴이 됩니다. 그래프 형태를 보면요, 얘는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유도 전류가요, 그렇게 원래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정도가 커져서 점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최대 전류가 0에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리 빨리 끝났지? 능력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럽시다.